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갑의 재산이 집이 지금 3억짜리인데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1억 원을. 그러면 이제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 근데 제3자가 만약에 담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상 보증인이겠죠. 이 사람이 담보 설정자예요. 가등기 담보 설정자. 그럼 채권자는 이제 담보권을 취득하는데 갑으로부터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받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이걸 양도담보. 실제로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 얘기예요.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그럼 결국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지금 3억짜리 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은 을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해야 되죠. 근데 저당권 설정하면 전형담보로 보면 저당권을 설정하면 경매 절차 진행하는 게 1년이 걸려요. 그럼 자기 채권 회수 기간이 1년이 걸린다는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채권 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아예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 원 빌려줬으면 차익은 2억이 남잖아요. 그럼 남은 돈 2억은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그 2억 원을 얘가 먹어치우더란 말이에요. 낼름낼름.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자기 집이라도 담보로 잡혔는데 그냥 뺏기는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면 결국은 가등기 담보권 이 법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건 날름하지 못하도록 캣토하게 하는 게 이게 가담법의 취지예요. 재정 취지. 그래서 2억 원을 돌려줄 수 있게 청산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가담법의 취지고, 그럼 언제 적용되냐면 지금 얘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재산권의 가액이 뭐예요? 3억이잖아요. 이렇게 빌려준 피담보 채권액보다 훨씬 더 초과되는 재산권의 이전이 있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나 이전 등기 그랬을 때 다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고 경우에 따라서 집을 막 뺏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채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채업자. 근데 지금은 사채업을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하는 사채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채업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건 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집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죠. 어쨌든 소비 대차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사채업자들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소비 대차에 의해서 발생해야 된다. 돈 빌리는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전한 재산권이 소유권이든 무채재산권이든 지상권이든 상관없습니다. 돈 되는 거면 다 돼요. 자, 그럼 언제 적용되지 않냐면 미달되는 경우에요. 이전할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된다면 미달되는 경우에요, 얘가. 그러니까 1억 원 빌려주고 5천만 원짜리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그럼 먹고 떨어져요. 그래도 되죠. 택할 게 없잖아요. 예. 차익이 5천밖에 안 남으니까. 그리고 바보죠. 그렇게는 안 빌려주겠죠. 예. 어쨌든 미달되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보석, 다야반지 이런 것들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등기 등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소비대차 아닌 채권 발생해요. 예컨대 매매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안 주니까 가등기 걸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 걸더라. 그거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매매대금이나 공사업자잖아요. 건축업자. 이건 적법형 걸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캑 해야 되는 거예요. 캑. 근데 얘네들은 그냥 꿀꺽 해도 돼요. 네,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어떤 게 있어요? 저당권, 질권, 또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 질권. 얘들이 이전하는 재산권이 소유권이라도 상관없고 임차권이라도 상관없고 지상권이라도 상관없는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이 된다면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은 취하지만 얘의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자예요. 그럼 저당권을 저당 잡을 수는 없죠. 왜?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그걸 다시 저당 잡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다 적용 안 되리. 그래서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다리 안 되리 수배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안 되리. 왜 전부 저질 안 되리. 기억나시죠? 자, 가등기 담보권은 실행입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담보 가등기권자인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임차권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담보 가등기권자가 실행하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속청산과 또 하나는 처분청산이 있죠. 귀속청산은 해당 부동산을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처분청산은 요거는 사적 실행이고요. 처분청산은 갑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치는 거예요. 경매로. 그럼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 대금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당을 받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처분청산했을 때는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이건 담보 가등기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청산은 공적 실행인 거고 귀속청산은 사적 실행이다. 그래서 사적으로 처분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사적인 처분은 안 돼요. 사적으로는 귀속청산하거나 공적으로는 처분청산, 배당받는 거예요. 경매에서. 개인적으로 을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당권은 사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가등기 담보권은 일단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갚아야 돼요. 채무자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제1단계로서 실행에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로서 청산기간이 지나야 되고 제3단계로서 소유권 취득의 단계예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실행에 통지를 하는데 1통지는 누가 하냐면 제일 먼저 을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줘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채무자나 또는 물상보증인도 포함합니다. 어쨌든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내가 소유권 취득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를 해주는데 거스름돈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스름돈은 부동산 평가액에서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아까 3억이라 그랬고 자기 채권이 1억이잖아요.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얼마 남아요? 2억 원이 청산금 평가액이 되는데 1억만 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경매되었을 때는 순서가 얘가 1억 받고 얘 받고 남으면 얘가 받는 거잖아요. 요 순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매준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얘가 얘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선순위니까. 그래서 얘가 먼저 받을 걸 각오해서 얘 거하고 지 거하고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청산금 주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얘보다 선순위는 얘보다 먼저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배당 순서가 얘가 먼저고 세 번째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부동산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데 이거는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포함 제외. 포함. 후순위자는 평가액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2억을 빼면 1억이 남잖아요. 남는 돈 1억은 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주겠다가 한 번 더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을이 누구에게 한다? 후순위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남은 돈 직접 주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법원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 청산금 평가액은요, 객관적인 평가액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관적 평가액이라도 무방합니다. 주관적 평가액도 가능하고, 다만 이 통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해요. 구두로 통지해도 됩니다. 서면 통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두로 해도 되고요. 청산금이 없어요. 그래도 통지해야 되나요? 그래도 통지해야 됩니다.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청산기간이 진행하기 때문에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자에게는 1통지 사항과 도달일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너도 돈 받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청산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2개월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청산기간 2개월은 왜 기다려야 되냐면 B가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 입장에서는 청산금이 1억이 남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려줬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은 분명히 1억을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5천만 원 덜 받잖아요. 채권의 변제에 불만이 생기죠.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화가 나면 얘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산기간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얘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는 순간 귀속 청산은 무산되고 바로 배당밖에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을도 알아서 잘 갑에게 객관적으로 통지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후순위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고 해도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있도록 아직도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때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제 기간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 갑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자, 이러면 갑이 보호되는 건 좋지만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굳이 이걸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변칙 담보를 가는 거예요. 갑은 청산금 채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자, 1억이 남았다고 쳐요. 얘가 없고 1억이 남았다고 쳐요. 그럼 얘는 청산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을 받을게. 얘가 없다고 치면 그 채권을 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다른 권리자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법원처럼 법원의 역할을 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기다리고 요 청산기간 경과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안 그러면 나중에 돈 주고 찾아와라. 소유권 취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본등기 했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등기 의무와 청산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상권은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와요. 가등기 담보법상의 법정상권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해가지고 토지건물 소유자 중에 하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사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 자,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가담법 3조, 4조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청산기간 경과되기 전에 바로 본등기를 했다. 이렇게 약정하면 이건 뭐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 위반이라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 A가 받고 을이 받고 그다음 B가 받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경매 실행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뭘로 간주합니까? 저당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되면. 소멸해서 배당받는다. 자, 그러면 실행 이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잖아요. 그러면 청산기간 경과 이후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무청산 특약을 했다. 청산하지 않기로 특약했다 그러면 그거는 요 2단계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 무청산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해도 유효이다.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안 갚으면 바로 본등기하겠다라고 특약을 했을 때 그거 무효라 그랬죠. 무효인데 바로 본등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건 무효인데 추후에 다시 실행에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이 경과됐어요. 추후에. 그럼 무효인 본등기는 다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게 매년 나오고 있는 판례예요. 자, 관련해서 문제 196페이지 1번입니다. 가담법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해야 됩니까? 네. 그죠? 어디 갔어? A.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해야 되죠? 네. 두 번째,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통지합니까? 그건 안 하죠? 네. 예. 3번,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부동산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지한 게 청산금 평가액이잖아요. 평가액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그거 빼면 거스름 돈은 부동산 빼기 자기 채권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액은 통지해야 되고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면 그래도 그 사실은 알려줘야 되죠. 5번 담보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4번입니다. 197페이지 4번. 1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경우에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공사대금, 매매대금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 안 돼요. 그냥 키워드예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공사대금 나왔다, 매매대금 나왔다. 그럼 볼 것 없이 끝으로 가서 적용되지 않는다.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금액에 불만이 생기면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3번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때도 통지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통지가 도달되어야 청산기간이 진행하니까. 3번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양도담보든 가등기담보든 말소 청권이 소멸하는 건 선의의 제3자가 취득했을 때예요. 근데 얘는 악이잖아요. 제3자가 악이라면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악이라면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래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했고 그 후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X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번, 2번이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요거죠. 네.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도 실행 통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기간 경과된 다음에. 2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통지한 다음부터 과실수취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청산기간이 경과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번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이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의무와 청산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동시이행 관계. 그럼 얘 안 하면 얘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는가 그거예요. 가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돈 갚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그쵸? 네.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기를 지났는데 바로 소유권 취득도 못해요. 실행에 통지해줘야 돼요. 또 2달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는데 청산금을 얘가 못 주고 있다고 얘가 본등기를 안 해줘요. 예? 그러면 얘 입장에서 빨리 소유권 취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청산금 지급해버려야 되는 건데 해버리려고 준비하기 전에 바로 변제를 하더라.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4번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금액에 불만이 생기면 경매 청구할 수 있죠. 5번 병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이 되면 병의 저당권이 실행됐대요. 매각이 되면 얘는 뭘로 간주해요? 저당권으로 간주하니까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죠. 자, 9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치우고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준 후 다시 병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가등기 설정해 줬다. 병으로부터 5천만 원 차용하면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줬다. 그 후 다시 정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 정으로부터 5천을 차용하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 자, 1번. 변제기에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병은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는 처분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선택할 수 있죠. 귀속 청산할 때 3단계로 가고 처분 청산은 경매 청구하면 되는 거죠. 2번. 변제기에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병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요?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청산금 줬다라는 말은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을 얘가 변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응? 변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구만요. 그냥 청산금만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의미가. 그죠? 뒤를 또 보죠. 정이 X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된 경우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되면 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죠? 5번.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정은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은 후수리자니까 그럼 경락으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5번. 병의 귀속 청산 절차의 진행 중에 정이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병의 귀속 청산은 중단되며 병은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다 맞으니까 그러면 2번에서 변제기 변제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했다.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고는 청산금을 지급했다면 왜냐하면 청산금 통지를 할 때 얘는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같이 공제해서 통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얘한테 갚아야 되는 거고 얘가 갚았다는 것 별개로 얘가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미 갚았다는 걸 전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의미가 아니구만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뒤에 걸 보고 한 거예요. 네? 뒤에 걸 보고 뒤에 게 다 맞잖아요. 그럼 앞에 게 틀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세모라는 개념이 있어요. 객관식은 항상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지고 따지냐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지금 보면 얘가 세모였단 말이에요. 차라리. 근데 얘가 문제가 있었던 지문인데 뒤를 보니까 다 맞더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출제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의 재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제의 재량.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세모 형태의 문제를 넣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식은 절대적으로 OX만 연습하면 안 되는 게 5개 지문 중에서 가장 근사한 거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90년대 나온 판례예요. 시험을 내고 우리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 시험을 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푸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출제위원회 출제의 재량이다. 재량권의 일탈과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생각에 OX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명법 넘어갔네요. 실명법. 자, 일단 실명법을 보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올리실 게 신탁행위론이라는 거예요. 신탁행위론. 이제 명의신탁은 다 무효인데 유효한 경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서 얘가 지금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되죠. 이렇게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적 관계, 내부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대내적 관계.
그 다음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 거예요? 갑과 을 둘 사이에서는 갑인 거예요. 신탁자. 이때 수탁자가 갑의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자주점유겠어요? 타주점유겠어요? 타주점유죠. 그죠?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 소유의 토지예요. 잘 보이세요? 저만 안 보여요. 갑 소유의 토지인데 지금 신탁을 해서 건물을 진 거예요. 을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하고 을이 건물을 진 거예요. 을이. 이 상태에서 명의 신탁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죠. 건물은 누가 지었어요? 을이 졌어요. 자, 법정사건 발생한다, 안 한다? 법정사건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갑과 을 말고 다른 사람은 없죠. 그럼 이건 내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내부 관계. 내부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럼 A시당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다이다죠. 똥이다가 아니죠. 따라서 법정사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병은 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 관계에서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명의시탁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가 얘 이름으로 되니까 얘가 소유자인 거예요. 병에 대해서는. 따라서 제3자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자, 얘가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 정의. 그러면 불법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이건 대외 관계예요, 대내 관계예요? 대외 관계잖아요.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대외 관계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 그럼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 수탁자란 말이에요. 수탁자. 따라 수탁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탁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반환 청구 못하고 대위에서, 수탁자를 대위에서 반환 청구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관계적 귀속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쉽게 말하면 둘이 있을 때는 안주인, 제3자가 있을 때는 바깥주인. 그죠? 그럼 남편이 바깥주인이잖아요. 와이프가 안주인이죠? 둘이만 있을 때 남편은 채널 들고 돌릴 수 없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손님이 왔을 때는 남편이 막 돌리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집 가면, 그쵸? 이제 뒤지게 맞아야죠. 남편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막 시켜요. 아내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그러죠? 그리고 친구들 다 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혼자 울면서 치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주인 바깥주인.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관련해서 문제. 보기 전에 요거 보고. 자, 이 실명법의 적용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등기 포함하고요. 임차권 등 채권은 포함하지 않겠죠. 적용 제외예요. 이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왜? 그래도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니까. 신탁법상 신탁도 여기서 말하는 신탁하고 달라요. 왜? 이건 신탁법이 적용되니까. 또 구분 소유적 공유, 소위 상호명의 신탁은 이거는 왜 가담 실명법 적용 안 돼요? 얘는 민법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실명법이. 자, 지금 갑이 을과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등기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요거는 담장을 쌓은 거예요. 이미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실제로는 구분 소유하는데 등기만 무슨 등기했다? 공유 등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 이미 분할이 돼 있죠. 이럴 경우 이미 분할돼 있으니까 공유 지분권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이미 분할이 된 거니까. 자, 적용의 특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명법이 적용되면 그 명의신탁은 다 무효가 되는데 특별히 허용을 해주겠다. 어떤 경우에? 종중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이라면 이때는 유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명법 적용되면 명의신탁 다 무효인데 이때만 유효로 해주겠다.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 다만 팔법의 목적이 없을 때.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자 포함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된다 그랬죠. 사실혼도 혼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실혼에서만큼은 명의신탁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얘들은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쵸, 헤어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는 뭐 지역마다 동네마다 방방곡곡 명의신탁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관련해서 문제 204페이지 7번입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 제한의 회피를 회피할 목적 없이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지금 배우자 명의신탁인데 법령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대로 신탁행위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1번,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병이 악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2번,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면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직접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 을. 따라서 갑이 아니라 을을. 갑은 대위해서. 3번, 을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됐을 때 갑은 직접 병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지금 을의 명의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병에 대한 관계는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따라서 안 되죠.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대외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직접 못합니다. 4번, 갑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건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5번, 을이 10년간 점유를 한 경우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수탁자가 10년을 점유했으면 시효취득,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할까요? 뭐가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타주입니다. 아까 갔잖아요. 을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자주점유가 필요한 거죠. 자, 관련해서 실명법 4조 해석입니다. 4조 1항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약정 무효. 자, 두 번째 2항 보시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물권 변동도 무효예요. 무효.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요. 선의인 경우죠? 그럼 이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냐면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매도인. 그러면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됐다. 얘가 뭐예요?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다. 선이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단서니까, 이게 단서니까. 이게 단서니까 본문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무효로 하지 않는다. 즉 뭐란 말이에요? 유효하다. 그리고 3항 보시니까 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그랬어요? 제3자. 제3자는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조문은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쉽게 보면 이렇게 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이렇게 암기를 했었다.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암기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2자. 두 사람 나오는 거예요.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럼 얘기들 명의신탁 약정을 하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공식 가면 등기, 무효. 약정도 무효죠.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 악이. 매도인이 알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는 적용되지 않겠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자, 이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해지는 유효할 때 해지예요? 무효일 때 해지예요? 근데 무효인데 뭔 해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요건 안 된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니까. 그럼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인 거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론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이건 제3자가 무조건 취득한다는 거 알려준 그림이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누가 여전히 소유자인 거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진정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 명예회복 나오면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이유로 다시 얘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병이. 그러면 을은 취득?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얘한테 넘어왔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근데 어떤 이유로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면 얘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거잖아요. 얘한테 넘어가는 순간 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령 어떤 이유로 얘한테 수탁자의 등기가 넘어왔다 그래도 이건 별개의 원인으로 넘어온 것이고 이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얘는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물권적 청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 중3자간 명의신탁에서 첫 번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이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을 을이 하는 거예요. 병과. 그래서 을이 돈 주고 사고 계약의 당사자인데 등기는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갑에서 병으로. 그러면 이것도 공식 가면 갑이 을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가 되겠죠? 얘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어요. 그럼 약정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죠. 다만 약정이 무효, 등기가 무효인데 매매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매매는 유효하죠, 자기들끼리. 이거는 무효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인 갑으로부터 병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 이 등기 넘어간 게 무효니까. 그럼 얘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안 하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이 병을 상대로 등기 무효잖아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왜?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얘는.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라는 거죠. 자, 어떤 이유로 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로 허용해주겠다. 여기 우리 판례예요. 아까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다르죠.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냥 소유권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다시 수탁자에게 넘어가도 말소 청구는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탁자로부터 다시 신탁자에게로 등기가 넘어온 경우를 얘기하죠.
그럼 원래는 얘가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면 말소되고 얘한테 다시 복귀하면 이전 등기 청구해서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이건 유효하게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물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겠죠. 203페이지 5번 22년 8월 1일 갑은 병토지를 매수한 뒤 을과의 사이에 명의시당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이거 그림 그릴 때 항상 소유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병 소유 토지를 누가 매수했어요? 갑이 매수했죠. 근데 을과의 사이에 약정을 맺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등기를 청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항상 누구 먼저 쓴다? 소유자. 이 사람이 매도인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대위에서 청구한다.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죠? 네. 그럼 1번.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는 유효시죠? 병과 갑 사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죠. 이건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이거 등기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여전히 소유자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매매는 유효이지요. 유효하니까 대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반환 권리는 없죠. 틀렸습니다. 4번 갑은 명의시당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쵸? 5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공식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일단 그림부터 그리자 그랬어요. 누구 찾아라? 소유자 찾아라. 매도인. 을은 갑으로부터 2022년 7월 5일 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럼 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이 매수했으며 재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자친구 병 명의로 하기로 병과 명의시당 약정을 맺고서 등기를 넘겨줬다. 그 갑은 을의 부탁대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누가 신탁자예요, 지금? 을이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인데, 매도인 선이 일리가 없죠. 네. 자, 1번, 을병 사이 약정 무효. 2번,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등기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죠? 3번, 을은 병에 대해서 명의시당 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약정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다. 4번, 을은 직접 병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직접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말소하고 말소되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병과 혼인한 경우, 명의시당 했다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병명의 등기가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시당 등기는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다. 맞죠? 네. 자, 이제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매도인이고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해요. 그런데 병이 뒷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병이 신탁자고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죠. 그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돼야 돼요. 계약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수탁자가 돼야 돼요. 뒷돈을 대주고, 오빠가 뒷돈을 대주고 여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약정 무효죠.
등기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가 된다.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인 것은 계약명의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자가 준 돈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으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유효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 신탁이라면 부동산 그 자체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실명법 시행 이후에 계약명의 신탁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 자금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물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겠죠. 관련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22년 7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계약명의 신탁은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와주더란 말이에요. 매수 자금. 이거 나왔다 그러면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은 매수자금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오면 계약명의신탁이고. 자, 누구 먼저 그려라 그랬어요? 누구 먼저? 소유자 누구예요? 병, 매도인. 을을 앞으로 내세워서 매수인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지금 뒷돈 대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이렇게 가자. 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갑은 을과 다시 통모해서 형식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토지의 임차인 것처럼 가장해서 지금까지 토지를 점유 사용해어 왔다. 누가? 얘가 이렇게 등기했잖아요. 그리고 가짜로 허위 표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가 점유를 해오고 있다. 자, 1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 2번,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3번, 갑은 을에게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2022년 그랬으니까 실명 시행 후. 4번,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맞아요? 허위로 작성했다고 그랬으니까. 5번,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때까지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왜 없다? 비용이 아니잖아요. 유치권 나오면 비용인 거예요. 자, 근데 금년도 판례인데, 자, 계약명의 신탁인데, 계약명의 신탁에서 이 신탁자가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이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게 판례입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악의의 무단점유니까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뭐의 추정이 깨어진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여기에 금년도 판례예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누가 점유한다면? 신탁자가 점유한다면 그것은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법률 요건, 기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 요건 없이, 적법한 법률 요건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건 또 볼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고요. 4번입니다. 4번. 그 좀 빼니까 시간 내에 끝내는 거예요. 이게 다 했으면 다 못 나갔어요. 네. 자, 4번. 그 중복된 문제가 있어서 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22년 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 나왔잖아요. 매수자금. 부담하면서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뒷돈을 갑이 대주고요. 을이 경매로 낙찰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뭐에 해당한다?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가 없네요. 예. 그러면 뭐 X라고 해보죠. X 소유 부동산이 을 낙찰받았는데
그거를 누가 둔대고 갑이 뒷돈을 대줬다. 그럼 얘가 신탁자고 수탁자고 약정,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인데 경매에서는요 설령 얘가 악이라고 해도 유효이다라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자, 거기 우리 판례고 1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틀렸네요. 2번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을이. 3번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 갑이 얘가 소유자인데 얘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잖아요.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채권행위란 말이에요. 채권행위.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 4번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갑이 지시를 해서 을이 토지를 매각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신탁자고 오빠고 저고 여동생 앞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거 정에게 팔아. 그 돈 오빠 앞으로 갖고 와. 라고 했으면 이건 또 다른 명의신탁이죠. 유효, 무효? 무효. 아시겠죠? 이건 또 다른 명의신탁의 약정이니까. 5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했는데 정이 악이라면 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죠? 또 있네.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마지막일 거예요. 네? 번호가 틀린 것 같아요. 203번이 3번은 그게 아니에요. 했어요? 네. 3번 했는데? 근데 그 번호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거 2번이 맞아요. 2번. 이거 2번이에요? 네. 아, 그 우표신부의 원칙이에요. 2번. 2번 안 했어요? 네. 그럼 2번. 자, 갑은 을명의로, 아우, 진짜, 이거 하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건 좀 알아주세요. 네. 갑은 을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 부동산, 요거 2번이에요? 2번? 네. 2번. 2번. 자,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을명의로 병수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주기로 합의한 다음 매수자금 2억 원을 을에게 지급했다. 을은 그 돈으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럼 일단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 병이 소유자이죠. 그리고 을의 명의로 산 거잖아요. 근데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신탁자,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가 되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이 계약은 명의 신탁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럼 얘들 사이 명의 신탁 계약은 약정 무효잖아요. 계약이 약정이니까. 자, 2번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선이라면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니까 매매는 유효이죠. 3번 병이 선이인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병이 선이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나요? 취득하죠. 그럼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매수 자금. 맞아요? 맞죠. 4번 병이 선인 경우에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병이 선인 경우에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줬다면 대물 변제로서 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때요? 병이 선이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얘가 법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등기 유효니까. 근데 얘가 얘한테 줬대요. 대물 변제로서. 할 수? 있죠. 어차피 오빠 돈으로 여동생이 산 거니까. 야, 내놔. 그러면
착해서, 여동생이 착해서 준 거예요. 그죠? 5번, 을이 갑의 지시로 갑과 명의 신탁을 체결한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격려해주면, 이게 뭔 말이에요? 갑이 지시를 해서 을이 다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주면, 갑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되기 청구를 가져요? 이건 또 다른 명의 신탁이니까 무효잖아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이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단원별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사실은 이 정도 하시면 뭐 시험 대비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금년도 판례 조금 더, 작년도 이제 시험일이 10월 말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판례하고 금년도에 공부된 판례하고 그거 몇 개만 정리하면 이제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제 계속 반복하시고 학습하셔야 돼요. 네. 많이 오셨어요. 이제 거의 9분 응선 넘은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